로제타가 조선에 들어와 일하기 시작한 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 보구여관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스크랜턴 여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의료 선교사였던 윌리엄 스크랜턴은 1885년 9월부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치료하는 것이었지만 남녀를 유별나게 구분하는 조선의 풍습 때문에 여성들은 병원에 올 수 없었습니다. 아주 신분이 낮은 경우가 아니면 여성들은 대낮에 바깥 외출도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여자의 몸을 남자 의사에게 보인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전담하는 의사와 병원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스크랜턴 여사는 여성 해외 선교부 본부에 여러 차례 여성 의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요청을 수락한 미국 북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회는 노스웨스턴 의과대학을 졸업한 메타 하워드를 파견했습니다. 1887년 10월 20일 조선에 도착한 메타 하워드는 10월 30일부터 스크랜턴 박사가 운영하던 시병원의 한쪽에서 여성 환자를 전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11월 정동의 감리교 선교지구 안에 새로운 건물을 마련하여 이사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이 병원에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는데 보호하고 구하는 여성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워드는 첫 해 10개월 동안 진료소에서 1137건, 두 번째 해 10개월 동안 1423건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과로 때문이었는지 낯선 이국 환경에서의 적응이 힘들었던 탓인지 건강이 나빠져 그 다음해 1889년 9월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임으로 로제타가 보구여관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한양에 도착한 다음 날인 10월 15일부터 여독도 풀지 않은 채로 곧바로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내과, 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산부인과 등 온갖 분야의 병들과 혼자서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30분에는 모두 함께 기도회에 갔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모든 선교사와 배우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펜 목사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의 주제는 주님 안에 머물기였습니다. 한양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이처럼 교파를 초월하는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제타는 한양에 도착하고 사흘 뒤인 17일부터는 혼자서 병원을 운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개인 교습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음조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녀는 아무리 연습해도 발음을 익히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로제타는 한국어가 힘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비록 한국어 때문에 난감했지만 그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데 자신의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로제타가 조선에 와서 가장 놀랐던 점은 여성들에게 이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애 혹은 예쁜이 등으로 불리는데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야만 길동이 엄마와 같이 누구의 엄마라고 불렸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말은 주체적인 개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선의 지배 사상인 성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들은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오직 가계를 계승할 아들을 낳는 것만으로 존재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도 의사를 찾을 수 없던 이름 없는 여성들은 여의사가 다시 왔다는 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간호사도 약사도 없으니 혼자서 체온과 맥박을 재고 약도 짓고 주사도 놓고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을 못하니 누군가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로드 와일러가 도와주었는데 그녀도 학교를 운영하고 수업을 해야 했으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점동이라는 아이가 이화학당에서 영어를 가장 잘해서 병원의 통역사로 들어왔습니다. 점동의 단짝이었던 오아가라는 일본 손도 자원했습니다. 오아가는 낮에 왕진을 데리고 다니며 통역을 시킬 수 있어 아주 요긴했습니다.
조선 소녀들은 대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점동이는 밤에만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외과적 치료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아버지가 화상을 방치해 한쪽 팔의 조직이 심하게 망가진 3살짜리 여아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팔꿈치를 절단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때까지 조선에서 팔다리 절단 수술은 광해원에서 단 한 차례 시행된 적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부모는 팔을 수술해달라고 말했지만 로제타는 이미 죽은 팔을 치료할 수 없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저절로 팔이 떨어져 나갔으며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891년 1월 25일 주일이었습니다. 2주 전 편도선염에 걸려 고열이 오르고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오늘날 편도선염은 페니실린 몇 알이면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마땅한 약이 없었던 그 당시에 편도선염은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환자가 왕진을 요청해 왔습니다. 로제타는 아직 낫지 못한 몸을 이끌고 매서운 겨울바람과 맞서며 무거운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 주일 로제타는 조선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환자의 집에 가보니 가난한 집안의 소녀가 종기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잭이 적당하게 골마 있어서 효과가 좋은 조선 고약을 사용해 고름을 모두 짜내었습니다. 그 집 부모에게 약과 전도책자를 주며 내일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로제타는 자신의 몸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왕진에 나가며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보구여관의 입원 환자들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병원비를 부담했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입원 환자들은 전체 환자 중 4분의 1이 약간 넘었습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에게는 약값이 청구되었지만 병원비를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매우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어서 어떤 도움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든 꼭 은혜를 갚으려고 애쓴다고 로제타는 말했습니다. 환자들은 식량, 땔감, 계란, 닭, 감, 곶감, 부채, 돗자리 등으로 살해했습니다. 1890년 이듬해까지 쓰인 미국 북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로제타가 첫 10개월 동안 치료한 환자 수는 2359명에 이르렀습니다. 82명의 왕진 환자, 35명의 입원 환자가 있었으며 처방전 발행은 6천여 건이 넘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환자를 치료한 것입니다. 절박했던 환자들은 로제타의 치료를 하늘의 보살핌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어느 집의 여종이었던 여성은 심한 종기로 고생하던 아들이 입원하여 로제타에게 수술받은 뒤 몸이라도 팔아서 은혜를 갚고 싶으나 몸도 팔 수 없는 처지여서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계란 10개를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로제타는 그녀에게서 받은 계란 10개를 부유한 양반으로부터 받은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조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화에 대해서도 로제타는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온돌로 난방이 되는 5개의 입원 환자를 위한 방이 있었습니다. 로제타에게 온돌 문화는 낯설었지만 조선 사람들은 바닥이 익숙하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 환자의 맥박과 혈압을 재고 진찰과 치료를 하였습니다.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질 위험도 있고 침대보다는 따뜻한 온돌 바닥이 이나 빈대의 온상이 되지 않아 오히려 깨끗하고 소독하기에 편리하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료 선교 병원으로서 아주 경제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어 습득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에 대한 그녀의 의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낮에 길에서 얼굴을 보이면 안 되는 여자들을 위해 저녁에 진료소를 열고 싶어 했으며 도시의 다른 곳이나 성 외곽에 진료소를 더 개설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 있을 수도 없는 손바닥만한 방에 거친 면 이불 조각을 덮고 있는 가난하고 아픈 막노동꾼의 아내를 보며
가슴이 아프고 공포스러울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로제타는 한양에 도착한 뒤 자신의 손길이 더 필요한 가난하고 아픈 여성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람은 1893년 동대문 옆에 볼드윈 진료소를 세우면서 실현되었습니다. 로제타는 나날이 바빠졌습니다. 한 달 동안 한국어 수업을 6번밖에 듣지 못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래서 매번 언어 습득을 우선시할 것인가, 환자 진료를 우선시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론은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이었습니다.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는 것보다는 사랑이 우선이었고 그 사랑의 실천은 찾아오는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에 온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11월 11일에는 처음으로 기록할 만한 수술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4년 전에 입은 화상으로 인해 오른손 마지막 손가락 3개가 손바닥과 붙어 있었습니다. 로제타는 손가락 절개 수술을 하고 피부를 늘려서 이어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아무는 듯 보였지만 군데군데 피부가 없는 부분이 있어 외형상 몹시 흉했습니다. 그래서 로제타는 피부 이식을 하기로 결정하고 환자의 팔에서 피부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부를 떼어내기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팔에서 3쪽을 떼어낸 뒤 더 떼어내려고 하자 봉순 오마니가 못하게 말렸습니다. 결국은 중단하고 피부 이식에 대해 소녀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로제타가 조선 소녀에게 자신의 피부를 떼어주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한 남자가 와서 약을 부탁했는데 사정을 들어보니 직접 왕진을 가야 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제타는 우선 급한 일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남자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비도 심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구여관의 문지기 기수에게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기수는 관하에서 보구여관의 안전을 위해 보내준 병사였습니다. 기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우리 조선 소녀를 위해 자신의 피부까지 떼어낸 분이라오. 이까지 비가 무슨 대수라고 못 가시겠소. 걱정 말고 가서 기다리시오. 그 후로도 로제타의 피부 기증은 여러 차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소녀의 피부 이식 수술을 위해 학교 학생과 교사들, 환자의 오빠와 환자 본인도 피부를 떼었습니다. 그 소녀의 오른손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리 보기 흉하지 않게 회복되었습니다. 소녀의 가족은 암탉 3마리와 수탉 1마리를 고마움의 표시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로제타에게 더 값진 담례는 기쁜 얼굴로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로제타가 만나는 환자들 중에는 극단적인 빈곤에 허덕이는 불쌍한 여성이 많았습니다. 1891년 6월 29일 로제타는 서대문 밖에 살던 너무나도 가엾은 환자를 생각하며 일기를 적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는 언어로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허기를 면하게 해주고 간단한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는 오랜 시간 동안 폐결핵으로 고통받다가 로제타를 만나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로제타는 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환자의 죽음이 로제타의 마음을 무척 무겁게 했습니다. 로제타는 자신의 직업이 선교사이므로 조선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로제타는 기도를 청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보잘것없고 약한 혀 짧은 자녀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보구여관에는 병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서야 마지막으로 양의를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로제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끔찍한 모습의 환자도 많아서 의사 노릇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한 경우에도 일단 자신을 찾아오면 의사로서 치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제타는 나는 조선과 조선인들 그리고 내 일을 무척 사랑한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일이 자신에게 해준 일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1890년 12월 말 로제타가 정동에 도착했을 때 이화학당에는 7살부터 17살까지 26명의 소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886년 2월 아들이 살던 집에 방 하나를 빌려 뿌리기 시작한 스크랜턴 여사의 여성교육이라는 작은 씨앗은 아주 튼실한 새싹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885년 10월 스크랜턴 여사는 서대문 성벽 바로 안쪽 언덕에 있는 2만 평방미터의 넓은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21통이나 작성하며 힘들게 마련한 땅이었습니다. 다음해 2월부터 스크랜턴 여사는 그 땅의 한옥으로 선교사 사옥과 학교, 기숙사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아들의 집 방 한 칸을 얻어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완성되면 학생들을 데리고 위풍당당하게 입주하려는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한 명의 학생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양반가의 딸들을 모아 교육시키겠다는 스크랜턴 여사의 계획은 비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조선을 지배하던 성리학의 세계에서 여성은 학교라는 곳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감성이나 지성이 있어도 안 되었습니다. 양반가라고 해도 여자는 삼종지도, 즉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뒤에는 자식을 따르는 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여자가 배울 수 있는 지식이라곤 고작 배 짜는 법, 내외하는 법, 제사법 등이 전부였습니다. 5월이 되자 첫 학생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차있던 스크랜턴 여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인 김씨 부인은 학업에는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자신의 출세길을 닦아볼 생각으로 데려온 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를 가르쳐 왕비의 어전 통역으로 취직시킨 다음 어떻게든 왕실과 엮이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배우는 일에 관심이 없었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얼마 뒤 새로운 학생 둘이 들어왔습니다. 한 아이는 가난한 집의 어머니가 맡긴 별단이라는 아이였고 다른 아이는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던 어미의 곁을 지키다 함께 병원에 들어온 아이였습니다. 스크랜턴 박사가 환자를 데려다 살렸는데 그 어머니가 딸을 스크랜턴 여사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스크랜턴 여사는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으로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887년 봄 학교는 왕실로부터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으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의 수장이 여성을 위한 공식적 교육기관을 공공연하게 인정했다는 것은 그 통치 철학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사건이었습니다. 이화학당이 감리교의 아펜젤러 목사가 세운 최초의 근대적 소년학교인 배제학당보다 먼저 인정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스크랜턴 여사의 능력이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스크랜턴 여사는 왕실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면 여성 교육에 대한 백성들의 심리적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로제타가 조선에 도착했을 당시 이화학당의 기숙사에 살던 26명의 소녀들은 모두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선교사에게 감화를 받아 기독교를 받아들인 양반이나 중인 집안의 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제타의 일기에 등장하는 근대 여성 1세대에 빛나는 별이 된 점동과 여순이, 노수잔 등의 시작은 하나같이 미미했습니다. 김점동은 10살 때인 1886년 스크랜턴 여사의 네 번째 학생으로 맡겨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펜젤러 선교사를 위해 일하던 도중 딸만 넷을 둔 가난한 가장으로서 입 하나라도 줄여보자는 심산으로 딸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로제타의 주선으로 박유산이라는 남자와 결혼하여 미국 선교사들처럼 남편의 성을 따르고 세례명을 붙여 박에스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제타의 도움으로 남녀를 통틀어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가 되었습니다.
봉어비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말괄량이 중에 하나라고 로제타가 표현한 소녀였습니다. 화상으로 손가락이 붙어있던 윤씨 소녀의 피부 이식 때 자발적으로 피부 조직을 증여할 정도로 성격이 적극적이었던 그녀는 로제타의 마음에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로제타는 봉어비를 교육시킬 생각에 루이스와 함께 살도록 주선했습니다. 봉어비는 루이스와 함께 살며 오전에는 이화학당에 다니고 오후에는 진료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봉어비는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로제타는 점동이나 봉어비 같은 소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능한 지도자로 키워내려 했습니다. 루이스는 로제타와 뉴욕에서부터 친한 친구였고 로제타의 간청에 의해 여성 해외 선교회가 1891년 한양으로 파견한 간호사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소녀들이 우리나라 1세대 근대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스크랜턴 여사나 로제타 같은 여성 선교사들이 조선을 찾았던 덕택입니다. 이경숙, 봉순오마니, 여순이, 김점동 이들은 조선의 강력한 가부장제와 험한 신분제 사회에서 이화학당이라는 피난처에 들어와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이라는 보금자리에서 조선 역사에 새롭게 등장한 근대 여성이라 싹을 키우고 튼튼한 나무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로제타는 이화학당의 소녀들을 어느 누구보다 사랑했고 소녀들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1890년 정동교회 크리스마스 파티에는 50여 명의 조선인이 모였습니다. 교회는 모두에게 선물을 나눠주었는데 큰 소녀들은 스크랩용 앨범을, 성인 여성들은 손수건을, 성인 남성들은 남위라는 겨울용 모자를 받았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미국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낸 예쁜 드레스를 입은 인형이 하나씩 담겨있는 선물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로제타가 스크랜턴 박사 집에서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파티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인형을 하나씩 아는 이화학당의 어린 소녀들이 로제타에게 와서 인형들에게 미국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로제타는 기쁜 마음으로 플로라, 제시, 베시, 그레이스, 로사, 에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로드와일러나 벵겔보다 로제타를 편하게 여기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소녀들이 로제타를 편하게 여겼던 건 그만큼 로제타가 그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소녀들 역시 로제타에게 편지를 보낼 때 서두나 말미에 하나같이 자매, 친구라는 말을 붙여 로제타와 자신들의 친근한 관계를 표현했습니다. 로제타는 1891년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파티 때부터 조선인 동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후 독립해 살림을 꾸린 이후에는 에스더는 물론이고 이경숙, 레이첼, 여메리에, 수잔, 조선인 요리사의 아내와 여동생, 어머니, 그리고 입원 환자 중 보베라는 아주 야무진 소녀의 할머니 등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로제타가 조선의 여성들을 만나면서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의로움의 허기를 느끼고 갈급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선 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분노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여성에게 가혹한 시대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물론이고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호적의 아들과 딸이 함께 올랐습니다. 균등한 재산 상속이 이루어졌고 외손에게도 음서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율곡 이이처럼 외손자가 제사를 모시는 일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부터는 매우 엄격한 가부장제가 확립되었습니다. 과부는 재혼할 수 없었고 자식이 없는 경우에도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약혼자가 혼인 전에 죽는 경우에도 수절을 강요했습니다. 극단적인 억압에 신음하던 여성들은 남녀가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진보적 가치를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의지에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순교자 103명 가운데 47명의 대표적 여성 순교자 중 과부가 19명, 결혼을 거부한 동정녀가 13명, 순교자의 아내가 12명, 궁녀가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7명이 평민 이하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천주교는 자유와 평등, 박애의 근대적 가치를 향해 가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조선은 여성들에게 가계를 이을 아들을 생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심하게 억압받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절박하게 자유와 평등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체적인 삶을 선택한 근대적 여성들을 직접 만나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885년 조선 여성들 앞에 메리 스크랜턴 여사를 필두로 한 여성 선교사라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선택한 새로운 여성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미국 북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회의 슬로건은 여성을 위한 여성의 일이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여성은 자매이므로 서로 지원해야 한다는 모성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외침이었습니다. 미국 북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회는 교육과 의료, 선교를 통해 비기독교 국가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지위를 기독교 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선에 파견된 여성 선교사들은 교육을 통해 조선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들은 동지에 기초한 부부관계의 새로운 모델도 제시했습니다. 의로움의 허기와 갈급함을 느끼던 조선 여성들에게 생명수를 건네는 것이 조선에 찾은 여성 선교사 로제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는 이와 학당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되었습니다. 로제타는 1891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겨울방학부터 이와 학당에서 제일 영어 수준이 높은 아이들을 데리고 생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와 봉순, 수잔, 애니와 오아가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로제타는 여성들의 교회 주일학교 교사도 겸했는데 이들 5명이 다 여 메레를 합쳐서 내 아이들이라고 부르며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여메레는 세례명 메리를 한자로 적은 이름이며 본명은 여순이었습니다. 그녀는 1874년 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무남동녀 딸이 자기들과 함께 살면 명이 짧아질 거라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스크랜턴 여사에게 양녀로 주었습니다. 로제타는 메리가 17살의 아름다운 조선 소녀이며 매우 매력적이고 완전할 정도로 착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매우 무식하고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로제타가 자신의 일기에서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부모는 딸이 12살 때 부자에게 첩으로 팔았는데 그 부자는 시골에 살고 있었고 메리는 그때부터 이화학당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여메레는 자신의 부모를 여전히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주일 오후마다 부모를 방문해 복음을 전했으며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들, 환자들, 그리고 방문객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크랜턴 여사의 표현에 따르면 여메레는 스스로 임명한 전도인이었습니다. 여메레는 이렇게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는 적극성을 발휘했고 그로 인해 하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메레가 어떤 남자의 첩이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황 씨는 용감하게 결혼을 감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메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녀를 사랑하고 싶다고 스크랜턴 박사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스크랜턴 여사의 교육 방침대로 선교사들은 조선의 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다운 조선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결혼식을 주관하면서도 조선의 풍습을 존중하여 조선식으로 혼인을 거행했습니다. 당시 이화학당에는 학생들을 먹이고 입히고 시집까지 보내주기로 부모와 약속하고 데려온 소녀들이 많았는데 홀리의 시기 바로 졸업식이었습니다. 홀리에는 1891년 2월 3일 스크랜턴 박사의 비서 황현모와 결혼하면서 남편 성을 따라 황메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다행히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로제타의 일기에 아주 장황하고 자세하게 여메리의 결혼식 과정을 적었습니다. 그녀는 이화학당의 다른 결혼에 대해서는 이름과 상대밖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메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그녀의 결혼 과정을 관찰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구 안에서 새로 집까지 장만했던 것을 보면 황 씨는 스크랜턴 박사로부터 무척 신임을 받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결혼 3개월 만에 남편이 미국 유학을 떠난 뒤 그곳에서 병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청산 과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리의 소명은 살림꾼이 아니라 사회활동가였는지 모릅니다. 당시 미혼의 경우에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기에 여성이 활동하기에는 차라리 과부가 되는 게 나았습니다. 메리는 남편을 잃은 뒤에도 보구여관에서 전도와 함께 의료활동을 도왔습니다. 로제타가 환자를 보기 전에 간호원 루이스와 메리가 먼저 환자들을 만나 예진을 하고 로제타 곁에서 수술을 보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통역이자 간호사, 전도부인으로서 봉수 노마니의 뒤를 이어 병원 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메리에는 여성 전용 병원의 보조 업무와 전도부인으로 활동하면서 점점 자신의 한계를 넓혀나갔습니다. 1900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여성단체인 정동교회의 보호여회를 결성했고 1903년에는 이화학당 학생회의 시초인 러빙 소사이어티를 결성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랜턴 여사가 설립한 상동교회 주일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군부총장 엄준원의 딸이 있었는데 엄준원은 명성황후 사후에 실질적인 왕비였던 순원황 귀비 엄씨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귀비는 당시 근대적인 여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메리에는 그 계획의 실행에 도움을 줄 적임자였습니다. 1906년 메리에는 엄귀비를 도와 한양의 진명여교를 개교시켰습니다. 교장은 엄준원이 맡았으나 총교사를 맡은 여메레가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여메레는 엄귀비와 가까워지면서 어전 통역관이 되어 고종 앞에서 통역을 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여성 계몽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듬해에는 평양의 진명여교를 개교시키며 교장이 되었습니다. 평양 진명여교는 엄비가 희사한 500원으로 부지를 사들이고 평양 부인회를 조직해 운영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평양 진명여교에 입학한 첫 학생들은 평양 기생 10명이었는데 3명이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들 중 박화사는 그 학교의 교사가 되었고 전수아는 학업을 계속해 이화학당의 대학과를 수료했습니다. 12살에 첩으로 팔렸던 소녀의 앞날이 이렇게 찬란하게 달라질 수 있었으니 여메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을지 짐작됩니다. 여메리는 스크랜턴 여사와 로제타가 뿌린 헌신의 씨앗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 싹트고 자란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